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부남 박효근입니다. 여러분, 그 공장 창고 같은 경우 땅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보통 뭐 1000평에 400평, 그리고 뭐 500평에 200평 이런 식으로 단층으로 져 있는 게 공장들의 보통 유형이에요. 공장 창고의 일반적인 유형. 그에 반면에 아파트나 상가는 집합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럼 집합 건물의 특성이 뭐냐?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해서, 그 대지에 대해서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뭐 전용 면적 뭐 23평 또는 27평, 근데 대지 지분이 뭐 3평 4평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을 다 쪼갠 거예요, 지분으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대지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상가 호수마다. 이렇게 집합 건물은 땅에 대한 대지 지분으로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공장이나 창고는 넓은 단일 토지를, 단일 대지를 베이스를 그냥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 건물보다는 단일 대지를 깔고 있는 공장 창고가 훨씬 토지의 효용성 가치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노후가 되고 계속 감가상각비로 가격이 깎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저어져 있는 그 깔고 있는 땅, 대지 값은 계속 올라가죠. 더군다나 입지가 좋은 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남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이 깔고 앉아있는 그 대지 베이스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값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을 다룰 때도 입지 좋은 대지나 땅을 살 경우에는 항상 땅값은 우상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도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고 진출입로가 좋고, 공장 창고만의 물론 특성은 있지만은 이런 교통 좋은 공장 창고 부지들은 땅값이 계속 우상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핵심은 토지다. 토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창고를 만약 샀다고 칠게요.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이 막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할게요. LH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방 산업단지를 만들던 공업단지를 만들던 수용하고 보상하게 돼 있어요. 큰 도시개발이 되려면요.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서 깎게 돼 있어요. 물론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면은 영업보상비는 나오고 이주비는 나오지만은, 하여튼 그 물리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존재를 해서 감정평가할 때 그 건물 가치는 깎아서 보상하게 돼 있고, 하지만 그 깔고 앉아있는 땅, 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땅값이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할 때도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질 때 조립식으로 져요. 조립식 건축비는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립식 건축으로 진 공장 창고는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많이 깎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가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비싸잖아요.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진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라에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건물 감가상각비가 그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보상가 회수하기가 공장 창고는 나쁘지가 않아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그 지분 보상가가 생각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근데 단일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단일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좀 많이 나오죠. 확실히 많이 나오죠. 좀 유리하긴 유리해요, 투자 대비해서. 물론 또 그건 있어요.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직접 수용당하는 그 부지보다도 수용이 돼서 개발되는 가생이나 언저리에 붙어있는 땅들이 훨씬 더 땅값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 영향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력들이 풍부할 거고, 숙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개발되어 있는 그 큰 단지 옆에 있는 땅들은 상가도 질 것이고, 음식점도 생길 것이고, 뭐 술집도 생길 것이고, 상업용도로 또 그 주변이 많이 생기겠죠. 장사할 것들이 풍부해지니까 그 주변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차 벤더나 3차 벤더 또는 뭐 대기업이 들어설 경우는 대박나지만은, 하여튼 2차 벤더만 들어서고 3차 벤더만 들어서도 거래처들도 그 주변으로 땅을 사서 공장들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땅값들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도시개발 후에는 그 주변 땅값은 무조건 우상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의 중요성, 땅의 가치성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값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엄청난 저출산 시대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지방 소멸되는 거는 본격화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거 상품들은 10년만 가도 다 박살날 거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새 굉장히 지금 가계 소비가 떨어지고 있죠. 중상층 계층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극과 극으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계 소비라는 거는 원래 중산층들이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산층이 많이 없어지는 그 시대가 왔으니까 부동산 침체기, 경기 침체기,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짧으면 2, 3년, 길면은 4, 5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침체기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요. 부동산을 따지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도 무지하게 늘어나고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씩 다운시키는 현상이 올 한 해 언젠간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금리를 미국 따라서 같이 내리진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에 가계대출이라던가 지금 PF대출이 워낙에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 있어서 잘못하면 뇌관을 건드리는 꼴이 돼서 미국 금리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 따라서 훅훅 내리진 못해요. 잘못되어 있는 대출 구조를 좀 금융 구조를 완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금씩 다운 시키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서 어쨌든 간에 투자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또 예술에 조예 깊은 사람도 그림도 많이 알 테고 골동품도 많이 알 테고. 근데 이제 저는 또 제가 특화되어 있는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테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매나 공매 사이트 보시면은 굉장히 물건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가 개시 결정 나게 되면은 경매 시장에 뜨는 데까지 보통 짧으면 7, 8개월, 길면은 한 10에서 11개월 정도 안에 경매 시장에 경매 1차가가 떠요.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폭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리는 너무 높아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들도 경매에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그 현상은 훨씬 더 가속될 거로 좀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투자라는 거는 역사이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이나 드라마에 보고 뭐 유명 인사들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기회일 포인트를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항상.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은 올 하반기 정도에는 곡소리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잘하는 부동산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 대 토지 공장 대 상가. 저는 무조건 땅이에요, 땅. 그리고 토지가 베이스가 많이 단일 토지로 깔고 있는 공장 창고. 정말 찐부자들은 창고나 공장, 즉 산업용지, 기업 부지를 많이 보거든요, 항상. 그게 부자들이 항상 그렇게 블루오션을 많이 건드렸던 거예요.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기업들이 제조업이나 그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대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나중에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현상은 또 앞으로도 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경매도 좋고 뭐 공매도 잘 하실 수 있으면 경공매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땅을 보는 그 시야를 좀 키우셔야 돼요. 아파트나 상가를 보는 그 빈도보다 좀 토지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땅을. 물론 각 지역별로 테마들은 존재를 합니다. 화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워낙에 기업 개체수가 많고 또 교통도 많이 좋고요.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기업 개체수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1등.
거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거의 약 3만 개 정도의 기업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제 사옥도 화성시 8탄면에 있는 이유가 또 우리 화성시 8탄면 자체가 기업 개체 수가 화성시에 3만 개 정도 좀 빠지지만은 약 3만 개 정도 대비해서 화성시 8탄면에 있는 기업 개체 수가 거의 한 6, 7천 개나 한 7, 8천 개 그 사이 아마 될 거예요. 8탄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화성시 8탄면에 제 그 디벨롭 회사가 있는 거고요. 사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창고나 공장을 많이 개발하고 분양을 하고 임대도 많이 나봤지만은 단 한 번도 창고 공장 이 테마가 저를 속썩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저한테 돈을 많이 벌어줬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보려면은 아싸리 정말 수도권 핵심 지역이나 서울권을 가서 보시고,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부가 창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이 토지에 대해서, 디벨롭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창고 공장을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먹거리 창출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 테마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건 뻔할 테고요. 이 수출을 뒷받침해 주는 건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치고 나가서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견기업 또는 2차 밴드, 3차 밴더 그런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고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던가 기업 정책이 이 제조업군을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 정책은 그건 무조건 정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금융정책이 됐던 세대정책이 됐던 또는 어떤 무역 정책이 됐던 어쨌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구조고 정책 구조란 말이에요. 그 테마에 주력돼 있는 공장이나 창고나 제조업장들, 거기를 투자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공장 창고 테마의 가장 대표주자의 지역이 어딘가? 그게 경기도 화성시예요,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더 나가면 평택시, 큰 뭐 지방산업단지나 국가공단도 있죠. 인천에 남동공단도 있고, 뭐 또 저기 안산 시흥에 시화공단도 있고, 발화공단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하시기에는 금액이 베이스가 너무 커요, 볼륨이. 뻑하면 몇십억이고요, 몇백억이에요, 땅값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부지로 덤빌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은 저는 경기도 화성시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화성에서 제가 사업해서 한 번도 실패가 없었죠. 다 플러스였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지자체에서 투자하실 때는 몇 가지 딱 보셔야 되는 딱 정론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4박자, 5박자, 6박자가 맞는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굉장히 토지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각 나라마다 그 GDP라는 게 다 그 개념을 알고 계시죠. 지역 내 총 생산을 표시한 거가 그 지자체, 그 지역별로의 그 총 생산을 경제용어로 얘기할 때는 그걸 GRDP라 표시해요. 지역 내 총 생산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원톱이고 1등인 거가 현재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그 GRDP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재정 자립도도 이제 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그 지자체의 GRDP가 어디가 가장 센가, 어디가 가장 에너지틱하고 우상향하는 지역인가, 그러면 그 지역 내 재정 자립도도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는 돈이 많겠죠.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각종 인프라를 다 깔 수 있다는 거고, 각종 SOC 사업에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 두 번째 볼 때는 그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그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보셔야 돼요. 인구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20대에서 40대까지가 그 인력이 풍부한 그 도시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그러면 그 생산력 있는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신혼부부도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지역 내가 워낙 발전되고 에너지틱하고 가계 소비력도 늘어나는 지역이기 뻔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고, 그렇죠. 특히 화성시가 그렇죠. 화성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개체 수가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다 포함해서 경기도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3만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화성시가 기업 개체 수가 제일 많고, 기업 개체 수가 많다는 거는 일하는 인력이 풍부하다는 거고, 그 인력은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도 또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역 내에 지역 내 총생산을 뜻하는 GRDP가 높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그 인구 구성원이 생산성 있는 젊은 인구가 많아야 된다. 미래가 있다는 거는 출산율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직업군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 직업군이 많다는 거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생산성 있는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고, 그런 네 가지 포인트에 부합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한 토지 속지 않고 사시면은 그런 지역은 무조건 땅값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기도 화성시가 이런 4박자, 5박자, 6박자를 다 맞출 수 있는 동네고, 도시계획이라던가 그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화성시가 정말 멋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호재도 많고요, 화성시가. 근데 그게 호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화되는 게 화성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화성시가. 돈도 많은 이 화성시에서 이 멋있는 도시계획을 다 건설할 수 있고 색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거야, 앞으로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도 화성시에 투자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재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현실화할 수 있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현실화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의 메가 프로젝트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나 그 프로젝트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그 기업들이 또는 그 지자체들이 돈이 없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메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는 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화성시는 이 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돌아요, 화성시는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화성시는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화성이 작년 12월 달에 인구 100만을 초과했어요. 인구 100만을 초과한 상태에서 2년 이상만 그 인구 증가율이 가속화되면 일반 시가 아니고요, 특례시로 변모합니다. 화성 특례시로 이제 승격되는 순간부터는 화성시에 많은 권한들이 더 지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지자체의 결정으로만으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성시에서 땅을 웬만큼만 사셔도 웬만한 다른 그 투자 제가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돈분한 박효군이 왜 화성에 사옥을 지었고 화성을 버릴 수가 없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평택도 했고 용인도 하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내가 몇 군데를 아우러서 토지 개발을 많이 했지만은, 역시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거는 저는 화성시였기 때문에, 왜 화성시가 뜰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가, 토지 투자를 보실 때 그 지자체 땅을 살 때 봐야 될 주안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파트나 뭐 공장 창고 테마나 상가 테마를 봤을 때 그 부동산 종목마다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땅을, 대지를 많이 깔고 있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은. 오늘 또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생각난 김에 자꾸 화성시를 내가 뭐 홍보대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이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감이 가시면 그럼 나도 여태까지 찐부자들이 했던 초리치들이 여태까지 했던 공장 창고 쪽으로 나도 그 땅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디벨롭도 한번 개발이 뭔지도, 토지 개발이 뭔지도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 듣고요. 공장 창고 쪽을 투자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화성시 같은 지역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성시를 자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가 또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려면은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선진 국가들이 다 딱 주안점이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바로 이제 4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이제 5차 산업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4, 5차 산업의 주자들이 뭐겠어요? 바로 바이오 산업이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농사로 치자면은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세계를 먹고 살리는 먹거리 창출의 그런 테마들이란 말이에요.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4, 5차 산업군에서도 화성시가 전국에서 아마 가장 강할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공장용지, 창고용지, 이 기업용지가, 기업부지 테마가 화성시에서는 계속 우상향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 자산이 그때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자산으로만 제가 평가하면은 저도 1000억대 부자가 지금 돼 있거든요. 마이너스부터 1000억대까지 될 경우에는
물론 세월이 18년, 19년 정도는 흘렀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한 20년 정도 부동산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경험하고 검증한 이 공장 창고 테마,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가 앞으로도 그게 더 기조가 강해진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고 토지나 공장 창고나 디벨롭을 배우고 싶으시면은 제 돈부남 채널 열심히 봐주시고, 물론 돈부남 채널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전 투자나 쉽게 배우고 정말 선수급으로 배우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를 만나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시길 바래요. 땅이 부동산의 핵심이다 항상.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부남 박효근이었습니다.